숨겨져 있던 부분들을 좀 이번에 좀 들켰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마치 무슨 비밀 시크릿, 그러니까 레시피처럼 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딥시크 때문에 많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개인 정보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보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런 얘기부터 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하고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중국계와 공산국가에 있는 사회주의에 있는 중국계 과학자들이 기술 경쟁을 하고 있다고.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80억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논문에서 이제 밝힌 개발비를 가지고 사람들이 회자를 하고 있는데 그 보통 이제 딥시크 R1이라고 하는 추론 모델을 만드는데 든 비용이 8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그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데 비용이 80억인 것이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여러 가지 R&D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런 딥시크의 V3라고 하는 모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만드는 비용들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 자체가 이번에 딥시크라는 회사가 논문을 여러 개를 공개를 하면서 자세히 밝혀졌다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뭐 미국에서 한 것처럼 많이 들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 이면에는 좀 더 여러 가지 진실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질문하셨던 강화학습이냐 또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즉 지도학습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들이 이미 그전에 그 GPT-4 때부터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GPT-4 하다가 갑자기 O1이라고 하는 모델 얘기가 나왔죠. 거기 앞에 GPT를 안 붙였어요. 네. 무슨 말이냐 하면 GPT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생각을 그러니까 추론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때는 다른 방식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번에 딥시크가 비용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수출을 규제해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GPU를 가지고 학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R1을 만들기 위해서 베이스 모델을 만든 딥시크 뭐 V3 그 얘기는 V2, V1도 있었다는 얘기죠. 네네. 발표를 V3 했겠지만 네.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저사양의 상대적으로 저사양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80억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80억을 태워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은 상태고 네. 어쨌든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잘 알려진 바대로 미국에서는 H100이라고 하는 되게 가장 최신의 고사양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H800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그걸 어떻게 최적화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주안점이 뭐냐 하면 이 H800이라는 GPU하고 H100이라고 하는 GPU를 자세히 살펴보면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일단은 GPU 그 자체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거의 동일해요. 근데 차이가 어디 있냐면 메모리의 속도. 그다음에 GPU 하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GPU 수천 대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GPU끼리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동시 처리를 하는데 그때 처리해줘야 되는 어떤 통신 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밴드위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한 절반 수준의 속도밖에 안 갖고 있는 것이 H800이라고 하면 이 딥시크는 어떻게 머리를 썼냐 하면 메모리를 적게 쓰고 컴퓨팅은 좀 더 하자. 이런 쪽의 알고리즘 쪽으로 많은 방향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를 적게 쓰는 알고리즘, 메모리를 압축하는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조금 더 저사양의 하드웨어 내에서 비슷한 성능을 내는 또는 그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 사실 그 이제서야 뭐 이렇게 샘 알트만이라든가 또 엔스로피에 있는 CEO들이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류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 딥시크는 그거를 이제 논문으로 세세하게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에서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것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꽤나 상세하게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논문이 사실 1월 초에 발표가 됐는데 그 보름 사이에 그 논문을 분석해서 세세하게 뭐라 그러지 분석한 자료들이 이미 많이들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그런 아예 그걸 만드는 오픈 소스들도 지금 그런 거 만드는 작업들이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마치
무슨 비밀 시크릿, 그러니까 레시피처럼 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딥시크 때문에 많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몰랐었던 많은 회사들이나 전 세계 회사들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이 생긴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잘 알다시피 벌써 며칠 사이에 오픈 AI도 새로운 뭐 딥 리서치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는 것들이 뭐 O3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싸게 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딥시크는 미국이 한 것보다 훨씬 저렴한 방법의 접근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미국도 어느 정도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많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AI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도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이 정도 비용이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명백해진 거죠. 그리고 최근에 GPT-5란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네. 그게 꽤 오랫동안 GPT-5에다가 꼬리표가 붙는 형태로 버전이 나오지만 네. 실제로는 GPT-5는 아직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방금 말했던 그 베이스 모델이 되는 거. 그 베이스 모델이 되는 걸 만드는 데는 계속 이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투자하는 게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왔어요 이미.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는 빅테크들은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미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그렇죠. 거를 네. 이 딥시크가 논문으로 되게 세상에 공개를 했다.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그 과정의 프로세스들이 매우 소상히 적혀 있어요. 이 R1이라는 모델이 80억으로 만들었다. 요거에 되게 좀 많이들 놀랐는데 네. 사실은 그 80억짜리 하나를 하기 위해서 사실 그 앞에 그럼요. 엄청난 연구와 뭐 얼마가 들었을지 모르는 그게 있었을 거고 그거는 지금 세상을 놀라게 한 그 논문에 안 담겼을 뿐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이 상당히 많은 논문을 발표했죠. 그걸 가져다가 또 중국이 한 거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은 AI 연구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됐고 숨겨져 있던 부분들을 좀 이번에 좀 들켰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빅테크가 뭐 AI 업체들 같은 부분들이 네. 세상에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 네, 들켰고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개발했는지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어요. 오픈 모델을 그러니까 이제 오픈 모델이 있는 거지 오픈 소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딥시크 때문에 그걸 개발하는 프로그램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도구들을 오픈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결과물을 오픈한 거기 때문에 물론 그걸 가지고 튜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 영향은 분명히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뭐 젠슨왕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이런 추론 모델이나 AGI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우리 이렇게 알고리즘을 개발할 거니까 하드웨어 이렇게 만들어줘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듣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젠슨왕은 사실 앉아서 상당히 많은 고급 정보와 네.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트렌드를 읽고 있지 않겠나 싶은 거고 중국에 대한 규제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거 좀 딴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컴퓨팅 쪽에 집중을 하고 메모리는 좀 덜 쓰는 방식으로 네. 개발을 시킨 거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HBM으로 이 AI 생태계에 올라탄 나라인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AI가 발전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이거 바라는 바가 아닌데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R1을 만들기 위해서 네. V3를 만들었잖아요. 네. V3를 만드는 과정은 기존의 GPT를 만드는 과정과 다름이 없어요. 똑같이 지도학습에 필요로 하는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고 그거를 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고성능의 메모리 성능을 갖고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알고리즘이 발견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알고리즘을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더 좋아진 거죠. 같은 하드웨어에서 그러니까 더 좋은 하드웨어는 꾸준히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더 재미있는 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작은 자본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회사들도 다양한 형태의 추론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재미있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 R1을 가지고 다시 V3를 더 좋게 만들어요. 그리고 V3에서 잘 만들어진 거에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다시 아까 제가 그 추론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이터를 또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다시 이것도 R1을 가르쳐요. 거대한 언어 모델과 추론 모델이
서로 계속 되먹임을 하면서 근데 이거 자체가 되게 기술 쪽에서는 엄청 나이스하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엔 다 사람이 갈아 넣어야 될 것 같은 일들이 얘네들이 알아서 하네.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의 개입이 있긴 하겠지만 예전에 사람이 다 갈아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 훨씬 관심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 점점 이제 뭐 이렇게 일반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스스로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도 자연스럽게 의식의 흐름이 저는 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이 정보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런 얘기부터 다 자연스럽게 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뭐 요 며칠 사이에 어느 나라에서는 딥시크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네. 뭐 유럽에서도 나오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또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네.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또 스타트업은 또 딥시크 모델을 가져다가 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막 얘기들이 섞여져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언어 모델이라는 표현이 저는 사실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식 덩어리예요. 난리지 모델에 가까운 거죠. 사실은 이제 언어로 표현된 것 뿐이지 지식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물어보면 답을 하고 그렇죠. 심지어 없는 지식,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추론 기능도 갖추고 있는 지식 덩어리 또는 지식을 풀어나가는 모델인데 이거는 사실 보편 타당한 지식에 대해서는 수학 같은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법률이나 기타 그 각 나라의 문화와 관련되어져 있는 지식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 좁혀나가는 그러한 검증 또는 별도의 학습, 튜닝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여전히 계속 각 나라별로 요구될 것 같은데 이제 평양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복수의 사람, 5명,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종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또 뭐 약간 민감하지만 정치적인 네. 따라서 그런 기준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특히 네. 영토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편향되게 학습시킬 수도 있고 네. 어떤 거는 보편 타당하게 학습시킬 수도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은 여전히 사람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냥 GPT를 그냥 그대로 쓰면 일본어로 질문을 물어봤을 때랑 한국말로 물어봤을 때 답이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케시마라고 물어볼 거냐, 네. 독도라고 물어볼 거냐에 따라서 네. 미묘하게 답을 할 수도 있고 독도 문제를 얘기하는 그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표현돼 있잖아요. 네. 한국말로 되어 있는 문서는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그 언어 모델이라는 경우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를 학습해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어끼리 뭉쳐져 있으면 다케시마라고 되어져 있는 연관되어져 있는 문장이나 문단은 일본의 영토라고 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만드는 모델에서는 어떤 언어로 물어봐도 무조건 대한민국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사전 학습할 때부터 있는 그 라벨러들이 맞는 그 데이터셋에는 무조건 독도는 우리 땅, 다케시마도 대한민국. 뭐 그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독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걸 물어봤을 때도 무조건 대한민국으로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나눠서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접속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접속했느냐 또 하나의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접속하는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냐에서 알 수도 있고 심지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로그인한 사람이 지역에 개인정보가 있을 거죠. 그걸 활용해서 개인화해서 답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글로벌 회사에서는 하죠, 당연히. 구글 검색이 미국에서 네네. 검색할 때랑 한국에서 검색할 때 결과가 다르잖아요. 네. 그 지역에서 어디에 접속하는 것처럼 충분히 오픈AI에서도 그런 걸 고려를 하죠. 물론 지금 구글 같이 그런 정도의 개인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기본적인 걸 하고 있고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모델들은 어쨌든 간에 국내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니까 베리파이어 그러니까 검증하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기본적인 정보는 대한민국으로 튀어나오겠죠. 어떤 언어로 물어봐 보더라도. 오픈AI는 아직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훨씬 느슨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구글 제미나이는 어설픈 단어를 쓰면 바로 대화 중단됩니다. 네. 딥시크도 시진핑이라는 단어를 쓰면 네. 바로 막힌다는 얘기 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안에는 금치가 관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언어를 이용하는 서비스, 대표적인 게 이제 검색 서비스인데, 검색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검색회사 대표를 했어서 아는데, 그 금치거 세트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을 때 되게 미묘한 단어들이 새로 만들어지면 의도적으로 그거를 막아서 바이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을 오픈 AI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이 회사들은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딥시크는 이미 며칠 사이에 다 그 안전도 검사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싸게 만들 수 있지. 왜냐하면 여기다 들어가는 비용이 이거 만드는 비용 이상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딥시크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느슨하고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만들 거면 더 싸게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결국 애초에 학습하라고 집어넣는 데이터를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추리는 게 네. 그게 바로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게 거죠. 생각할 수 있죠. 네.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쓰고 있는 게 오픈 AI나 구글 같은 경우죠. 그리고 딥시크 같은 경우는 그런 건 다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이미 추려놓은 데이터 안에서 이제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었던 부분도 그렇게 있었다. 의심하고 있죠. 밝혀지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의심하고 있는 건 네. 원래대로라면 딥시크도 그러한 데이터셋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저 미국에 좋은 선생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만약에 그걸 갖다 쓰는 게 어떤 식으로 가능한 거죠? 이미 챗GPT를 써보시면 알겠지만 물어보면 답을 하시죠. 네. 답을 하죠. 네. 그걸 막 모아요. 그냥 좋은 그렇게? 질문 세트를 네. 쫙 만들어요. 아. 상당히 많은 질문과 지식을 중국 내에서도 데이터들이 많이 당연히 쌓여 있을 거고, 그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을 거고, 네네. 그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제 그걸 확인하고 튜닝하기 위해서는 저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회사 좋은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또 데이터 갖고 와서 정제를 할 수 있었겠죠. 제대로 답을 하고 있는. 특히 영문권에 대해서는. 중국권에 대해서는 정말 GPT가 더 잘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되게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빼왔나?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비밀스러운 경로로 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접근을 막아놨기 때문에 네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에다 회사를 차려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기타 다른 회사들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중국에 줬을 거라고 하는 의심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밝혀지지 않았죠. 그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은 정말 좋은 그 질문 세트를 만들어서 챗 GPT한테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뭐 그러니까 자기네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데이터셋을 만드는 데 쓸 수도 있고 잘 만들어졌으니 또 그 자체에서 또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한 방식대로 이렇게 계속 되먹임을 해서 더 좋게 하는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GPT 같은 게 없었으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나타나기 되게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건이 됐고 그런 환경이 됐다고 해서 구글이 GPT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네. 제미나이를 만들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촉발되는 연구 결과라든가 결과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딥시크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수혜를 받았고 공교롭게 이번 설 때 중국이 여러 가지를 많이 발표했어요. 뭐 그 알리바바도 크웬이라고 하는 뭐 GPT 같은 거 네네.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가 라마의 출원 모델을 언제 출시할지 되게 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라마의 출원 모델이 발표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딥시크가 치고 나왔잖아요. 심지어 라마 모델 가져다가 출원 모델을 아까 증류 모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걸 또 발표를 했어요. 심지어.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에 발표를 할 거라는 생각도 하는데 큰 시그널을 줬어요. 글로벌하게. 제가 보기엔. 아마 그 펀드들, 이 AI 돈들이 흘러가야 되는 방향들도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스타게이트라고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얼마인지도 기억. 5천억. 5천억 달러 아닌가요? 네, 5천억 달러. 4년 동안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 무한 리필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네. 근데 그 돈에는 손정희 같은 분이 있고 그럼 또 뭐 이렇게 중동에 있는 펀더들 이런 얘기 있는데 갑자기 그 돈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중국 쪽으로. 왜냐하면 미국이 중동 쪽에다 기술을 안 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또 하드웨어 규제하자고 할 거고 이게 되게 기술 전쟁이 아니라 이게 소위 말해서 세계 정세랑 기술이랑 이게 점점 맞물려지는 세계가 와서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반도체 회사는 대부분 미국 진영 쪽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진영에 속한 데서 돈이 돌아야지 만약에 정말 미국의 눈도장 잘못 지켜가면서까지 저쪽 진영으로 돈이 돌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나요? 반도체가 하드웨어가 다 이쪽에서 나오는데. 그러기엔 또 요번에 그 딥시크를 서비스하는 뒤에 있는 하드웨어는 하웨이가 만든 칩셋을 썼다고 또 소문이 막 나고 있어요. 물론 성능이 떨어지지만 네. 지금 같은 맥락이잖아요. 더 저렴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수출 규제에 있는 여러 지역권에 있는 경제권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합종 연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트럼프의 AI 전략은 더 전폭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한테 지는 거는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규제도 강화되고 오히려 지금 그 투자하기를 했었던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분들도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 연구자들은 대부분 또 중국 사람들이고 정말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딥시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해서 받아서 줬을 거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게 그렇죠, 나오죠. 중국에서는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계속 그 시도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결국 그 얘기는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네. 지금 뭐 호주에 있는 무슨 데이터 센터를 땡겼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규제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연결된 세상에서 그 물리적인 규제를 한다고 규제가 안 된다는 것을 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증한 게 말씀드렸듯이 아닌가. 늦추는 거지. 미국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8, 9개월 늦춰주는데 그 1년에서 8, 9에서 1년 정도 늦춰지는 속도만 우위를 가져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마치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해도 다 만들듯이 어쨌든 이 기술 자체도 그렇고 흥미로운 지점은 네. 미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상당의 논문들이 다 중국계예요. 네, 중국계 네. 아니, 사실상 그래서 제가 어느 그 기사 댓글을 봤는데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하고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중국계와 네. 공산국가에 있는 사회주의에 있는 중국계 과학자들이 기술 경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딥시크를 비판하길래 그러면 미국의 모델은 그러면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댓글들이 꽤 많은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거는 궁극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날리지 트랜스퍼라는 거는 이런 AI 기술에도 쓰이지만 인간과 인간들이 맨날 1년에 돌아다니면서 학회를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영어로 얘기했다가 중국어로 얘기했다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1.5세대나 2.5세대들이 미국에서 아메리칸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지만 다 중국 이름이에요. 아버지는 다 중국 사람들인 사람이 섞여 있고 그 유명한 페이페이도 다 중국계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얘기를 할 때 그런 지식의 전파 이것들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게 뭐 넓게는 인류한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딥시크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간에 약간 오픈 AI 거를 갖다가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말하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나는 너네 도대체 처음에 애초에 데이터는 어떻게 모았냐라고 막 캐물었을 때 결국 캐봤더니 오픈 AI 거를 갖다 썼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어요. 네이버처럼 바닥부터 개발하는 모델이 있고 KT처럼 그
KT처럼 아예 마이크로소프트랑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모델을 만드는 전략도 있고 물론 자체 모델도 개발들을 하고 계시고 또 LG는 LG대로 또 엑사원이라고 하는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SK도 그 뭐죠 ADAT 기반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인데 자세히 보시면 다들 합종 연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랑 오늘 또 뭐 카카오랑 뭐 오픈AI랑 또 뭔가 또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것도 보면 어쨌든 우리들이 완전히 바닥부터 그런 거대한 기본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만들어질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별로 튜닝되어져 있는 모델들에 대한 니즈들이 있고요. 그들은 그들대로 또 여러 가지 다국어 처리에 대한 니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닿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로 점점 더 맞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미 뭐 근데 지금 문제는 어디까지 규제를 할 건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기술 규제에 대한 부분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어디까지 할지 소위 말해서 이제 전략적인 나라들에서만 기술을 주겠다고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좀 더 그 서클 안에서 또 우위를 점할 수도 있죠. 반대급부적으로 사실 중국도 비즈니스가 되긴 해야 되겠지만 모든 기업들이 GPT를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의 정보가 GPT로 흘러가면 안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못 쓰게 한다고 하는 게 다 같은 맥락인데 그게 중국 딥시크 쓰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작은 기업도 모르겠지만 대기업들은 GPT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특히 국방 쪽에 있어서는 뭐 팔란티아가 어떻고 뭐 오픈AI가 뭐 미국의 국방 회사랑 협력했다고 하는 건 미국 얘기인 거고 우리나라에 있는 국방 시스템을 GPT에 의존할 수 없거든요. 네.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 걸 써야 되고 또 협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이라든가 저희 같은 스타트업 같은 벤처 회사라든가 빅테크 회사들이 할 때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점점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딥시크 발표에서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게 챗봇을 서비스를 한다고 했던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챗봇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GPT라든가 클로드라든가 또는 좀 비싼 챗봇 엔진에 의존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싼 AI 모델이 나오니까 그럼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속도 이 인공지능 기술 플러스 기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 같고 이럴 거라고 예측하고 나서 그 시점 가면 다 틀렸어요. 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소버린 AI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AI에도 국경이 있다. 그럼 결국 뭐 삼성전자 안에서 쓴다고 하면 삼성전자 안에서 그 안에서의 정보만 가지고 일단 원데이터의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쓰는 이런 식의 작은 AI들을 결국 각각 어떤 주요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죠.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쓰고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하이브리드입니다. 어떤 데는 이런 GPT도 쓰고 그런 작은 모델 쓰고 민감한 데는 이런 로컬에서 돌아가는 그 안에서 한정된 지역에서 쓰는 LLM을 쓰고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한 거는 GPT나 클로드 같은 공개되어져 있는 걸 섞어서 잘하는 걸 해서 비용도 전체적으로 낮추고 전체적인 사용되는 그 서비스들은 더 품질을 올리고 하는 작업들은 이미 많이들 하고 있는 접근이고요. 아마 이런 작은 LLM들도 다양한 걸 섞어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수학 잘 푸는 애, 뭐 법률 정보가 더 특화되어 있는 애, 의료 정보에 특화되어 있는 애 이런 애들이 있을 것이고 다 잘하는 애들이 있을 거니까 이걸 섞어서 한다든가 또는 검증할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는 싸게 이걸 쓰다가 좀 찝찝하면 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결과를 내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전문가랑 글로벌 전문가랑 협업하는 모양새가 그러니까 이게 이쪽을 보다 보면 사람이 하는 그 프로세스와 메커니즘이 그대로 이 AI 에이전트라든가 AI 시스템에서 그래서 에이전트란 말이 요즘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AI 하다가 왜냐면 요즘에 에이전트란 표현을 왜 쓰냐면 예전엔 그걸 자동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자동화라는 거는 사람이 정해준 일을 하는 거였잖아요. 에이전트는 좀 능동적으로 좀 더 두리뭉실하게 뭔가 미션을 주면 아까 말한 대로 추론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형태로 되니까
말씀 잘 주셨는데 그런 작은 모델들이 쓰일 일들이 많아졌고 딥시크 같은 모델들이 나오면 훨씬 더 확대가 되겠죠. AI가 학습해도 되는 정보다, 맞는 이야기다라고 처음에 딱 검증을 해서 AI한테 이걸 먹여주기까지 좀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람이 개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AI 업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의료 정보다 그러면은 의사, 뭐 무슨 법률 정보다 그러면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검증해주는 작업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좀 어떤 식으로 AI한테까지 이걸 먹여주는 것까지 가는지가 좀 되게 궁금한데요. 복잡할 수 있는데 네네. 일단은 그 라벨링을 해야 되는 데이터들을 모아야겠죠. 그건 기업이 모을 수도 있고 저희 같은 회사가 직접 모아줄 수도 있고 흩어져 있는 데서 모아줄 수 있는데 모은 데이터를 그다음에 사람을 모아야 되겠죠. 네. 근데 사람을 모으는 거는 이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어떤 그냥 위치를 찍고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라벨링을 하는 거라면 뭐 누구나 다 모아서 크라우드 소싱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적인 거나 특히 의료나 이런 쪽은 특히 의료 같은 경우가 좀 민감한데 뭐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뭐 CT 촬영한 부분에서 병변을 찾아서 마킹을 하고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태깅을 한 것들은 일반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모은 데이터를 필요한 의사들을 모으는 것도 또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모아서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그 각각의 병변을 확인을 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한테 그걸 맡기면 안 되겠죠. 네. 여러 의사님들한테 그걸 부탁을 해서 마킹을 하면 그걸 다시 모아서 그 모은 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그 일종의 확률적인 게 어떤 분은 이게 병변이라고 판단하고 어떤 분은 판단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 자체가 다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쉽게 말하면 다수결인 거죠. 많은 분이 이분 병변이라고 하면 기계도 그렇게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 다수결이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얼마 정도나 모아요, 사람을?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비용과 관련이 있고 뭐 간단한 건 100원짜리도 있고요. 의사님들이 하는 거는 10만 원짜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문성에 따라서 거기에 들이는 품과 저것 따라 비용이 다 달라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는 많이 모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전문가들을 모으는 데는 사실 뭐 2, 30명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고요. 뭐 10명으로도 충분할 수 있고 시간이 충분하고 건수가 적당하면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떠오른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집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AI 닥터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사실 내가 뭘 받았는데 이게 병이다 아니다 정말 상급병원을 가봐야 된다 아니다 이런 거를 말하자면 내 사진을 엑스레이 사진을 넣어놓고 동네 소아과에서 일단 찍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넣어놓고 이거 저기 상급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 좀 해봐. 이런 식의 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네. 병원에서는 쓰이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모든 분야는 아니고 그 어떤 특정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건 AI 모델이 훨씬 좋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쓰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몇 군데 그런 스타트업도 있고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미국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조심스러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 가보시면 의사님들이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보조를 받는 역할을 많이 아직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가능하지는 않다. 상상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의료 쪽은 잘 모르지만 어떤 병명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진해 주는 거는 상당히 많은 복잡한 과정을 겪는다고 들었어요. 단순히 사진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 그거 AI에게 내 몫을 맡긴 사람은 없겠죠. 근데 약간 애매할 때 병원 가볼까 말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85%의 확률로 나는 가보는 걸 추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거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을 수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겠지만 네. 어쨌든 법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그렇겠지만요.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근데 내가 듣다 보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데이터 라벨링에 있어서도 AI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라벨링 다시 해서 맞습니다. 추리고 이런 게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사람의 영역이 점점 작아진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항상 근본적으로는 거기도 사람이
기본이 되는 걸까요?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이들은 사람의 역할이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가르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 분야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아직 전문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검증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여전히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라벨링 업무들은 줄어들고 보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일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빼먹었는데 이게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멀티모달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음성 인식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싱글 모달이에요. 그러니까 인식해서. 근데 지금은 뉘앙스도 정보를 써요. 말투, 화났냐, 그때 흥분했냐. 그러면 그건 멀티모달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사람의 음성의 패턴, 그 단어만 추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바이브레이션까지를 네.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묻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복잡한 일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거를 알아서 학습할 거 이미, 근데 그것도 많이 태깅이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게 흥분된 상태냐 아니냐를 다 라벨링을 해서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 GPT 앱을 쓰시면 흥분된 말과 흥분되지 않은 말을 섞어서 써요. 대답할 때 잘 보시면, 네. 맞아요. 말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 교포 목소리로 하다가도 가끔 이렇게 약간 그 말투가 멀티모달의 측면이 있는 거군요. 반영돼 있을 수 있는 거죠. 말투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을 보면 그렇고, 비디오 같은 경우도 보시면 되게 복잡한 일이 하나의 화면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라벨링은 기존의 라벨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해서 이 비전에 대한 3차원 모델에서 태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복잡한 3D 모델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라벨링 일들은 여전히 복잡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머지 않았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것들도 점점. 아니, 근데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정말 그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 AI들끼리 이런 걸 다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 짜고 그냥 사람한테는 필요할 때 가르쳐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 개념은 AI 에이전트라는 게 수십 년 전에 연구될 때 이미 나온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시나리오는 이미 학계에서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거고, 그게 실현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에이전트, 소위 말해 조율해주는 에이전트도 있고요. 각각의 역할마다 에이전트가 있어서 이 에이전트가 준 피드백을 받아서 어떤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킬지를 결정해주는 에이전트. 다시 이 플로우를 정해주는, 그러니까 좀 무섭죠.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창의적이 돼야죠. 그러니까 지식 노동자들도 생각보다, 네. 이번에 딥 리서치 때문에 좀 더 부각이 된 얘기인데, 리서치와 디벨롭먼트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리서치 주제를 찾는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제를 찾는 일과 주제를 찾아서 자료를 찾아서 하는 그 탐색 과정들은 이미 AI가 더 잘한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거를 창발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일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교육회사에 잠깐 몸을 담갔었지만 사실상 교육 쪽이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저는 고민이 많이 돼요. 이 아이들은 아이 있으세요? 아이들 다 커가지고. 만약에 어린애가 있다고 하면은 네.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네. 다 소용없다. 그 뭐? 왜냐하면 일단은 네. 어머니 국민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부모들이나 선생님들보다 네. 그 아이들끼리 만들어내는 그 정보와 형성 과정은 개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거는 다르죠. 학습은 주어진 거를 학습하면 되지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소양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어른들은 그걸 겪어보지 못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교육회사 했을 때 컨텐츠를 개발한 분들한테 늘 했던 얘기가 스크롤 바가 없는 화면을 쓰고 있는 아이들한테 책으로 어떻게 가르칠지 참 고민이 된다. 유튜브에 스크롤 바가 없거든요. 네. 없죠. 그냥 계속 이렇게
컨텐츠를 소비하잖아요. 걔네들한테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줄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AI 모델이 챗GPT를 접하는 애들한테 접하지 않은 엄마와 교사와 교육학자들이 무엇을 할지 매우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번외긴 한데 이건 큰 숙제일 거고 아마 이 AI 시대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예요. 에듀케이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른들을 학습시키는 거는 어른들의 교육은 우리가 원하는 학습 역량을 빠르게 하는 거에서는 무조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꼴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 발달 과정 안에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이 이 아이들 발달 과정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전통적인 교육은 그대로 하겠지만 그 주변에서 그 아이들의 역량이나 소양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시도를 해보면서 GPT를 가지고 수업했을 때 무조건 처음에 막았잖아요. 지금 안 막잖아요.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어떤 식으로 할지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아마 큰 숙제일 것 같아요.